그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이번 시간엔 무기체계론 제7장 이제 화력 무기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력 무기체계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어서 오늘 하기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절 정도 하고 아마 3주차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한 또 안타까운 현실이 전 세계에 또 이목이 직전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도 접했겠지만 지난 3월 27일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공식 발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부부가 아니라 아마 이 세계에서 제일 가쁘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이제 삶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이혼 사유를 이제는 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혼사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각국의 어떤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부자로서 그다음에 많은 어떤 기부 천사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줬고 우리는 이러한 일도 인해서 다른 나라든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서 이혼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 이혼하는 그런 율이 이제 많이 줄었지만 50대 이상의 항원 이혼은 50%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원 이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지만 항원 이혼율이 점차 또한 많은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 가정을 갖고 나가야 할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결혼한 분들은 가정을 잘 지켜가시고 또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개인들에게는 이 가정은 더욱더 소중한 것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또한 사회가 어떤 그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바로 세우지 않고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큰 일들을 또는 덕을 끼칠 수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5월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무기체계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활용 무기체계 1절서부터 2절 정도까지만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력의 정의 및 범주입니다. 자, 화력은 살상이나 비살상 어떤 무기 체계에 의해서 적에게 투사되는 어떤 사격량이나 그다음에 타격 능력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력의 범주는 소화기, 그다음에 대전차기, 화포, 그다음에 화력 지원 장비, 탄약, 유도무기, 특수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화력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력의 기능입니다. 자, 화력의 기능에는 작전, 즉 전투부대 근접 지원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적의 기동을 방지하고 저지하고 화력 전투를 수행해서 적 중심을 파괴 및 화력 우세를 여기에서는 달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 화력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기동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투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화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화력은 여기는 소총, 그다음에 화포, 로켓, 그다음에 어떤 유도무기, 공격 헬기, 해군 및 공군 화력 이런 화력 등을 단독 또는 통합적으로 운용해서 적에게는 전투력 손실을 강요하고 전투 의지를 저하시킴으로써 이 작전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전, 즉 전투부대의 지휘관은 타격할 표적과 가용한 화력 자산을 고려해서 타격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표적 성질에 부합한 최적의 화력 자산이 적시에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전, 즉 전투부대 편제하기와 지원되는 각종 화력 자산의 능력으로
능력을 고려해서 이들을 적절하게 통합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는 화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화력 무기의 발전으로서 우리나라의 화력 무기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의 조상들이 최초로 사용한 무기는 뭐냐면 인간 근력이 어떤 동력으로서의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냉병기 시대, 그러니까 냉병기 시대였다는 거죠. 여기서는 냉병기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화약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 어떤 무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뭐 칼이나 창이나 그다음에 도기, 활 이런 것을 우리가 냉병기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에 정착한 어떤 고대인도 여기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냉병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대 무기는 어떤 것들을 이용했냐 하면 자, 근력 이용 방식과 사정거리에 따라서 원거리 무기와 근거리 무기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 원거리 무기에는 활이라든지 세뇌, 투석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활은 신석기 시대 초기에서 이제 출현하고 있는데 고대인들은 활의 원리를 응용하여 발사 장치를 가진 세뇌나 투석기 이러한 어떤 강력한 원거리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근거리 무기로는 길이에 따라 창처럼 긴 장병기와 또한 칼처럼 짧은 단병기로 우리가 이 장병기, 그 다음에 단병기, 그 다음에 이제 타병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칼은 여기에서 보면 살상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 창은 돌진하면서 찌르는 모아, 그 다음에 끌어당겨서 베는 과, 그 다음에 칼은 찌르는 양날 검과 내리쳐서 베는 외날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거리 무기 가운데 몽둥이나 이런 도끼처럼 직접 타격을 가하는 무기는 우리가 이제 타병기, 즉 망치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이 창이나 칼, 그 다음에 석재 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그 대신 살상력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이나 칼보다는 활을 이용한 원거리 전투가 성행하였고 근거리 전투에서도 끝이 어떤 뾰족한 별도끼와 같은 이제 타무기도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철기 시대에는 여기에는 살상력이 아주 뛰어난 살상력이 뛰어난 장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도, 날이 예리한 창 이런 등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근거리 전투의 어떤 주요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철제 갑옷이라든지 방어 장비가 화살의 간통을 능가할 정도로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전투 양상도 원거리 전투에서 이제는 근거리 전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은 지원 무기로 밀려나고 이제 창이라든지 칼이 기본 무기가 되었고 이 중에서도 장병기로서 살상력이 높은 창이 이제 주력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은 최후의 육박전에 대비한 보조 무기로 이제는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군대 규모도 이제 커짐에 따라서 군사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술 운영을 위해서 병사들의 무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단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궁수부대나 세뇌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사들은 손에는 못을 창을 들고 허리에는 칼을 차는 형태로 이제 무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 시대의 무기는 원거리 무기인 이제 활과 그다음에 근거리 무기인 대도라든지 환두대도, 단도, 손칼, 새창, 갈고리, 새낫, 새도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백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거리 무기인 활과 근거리 무기인 대두라든지 이제 환두대도, 단도, 모자, 철모, 그다음에 창형 무기, 철구, 철겸, 철부등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 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여기는 공격용 무기를 쏘는 무기인 활이 있고 그다음에 베는 무기인 검과 도,
그다음에 찌르는 무기인 철모, 철창, 그다음에 착형 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걸어당기는 무기인 유자무기, 그다음에 철검이 있고, 내려치는 무기인 철부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 시대의 무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는 이제 고려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어떤 무기가 됐냐면 이 장병기로서 장병기로는 모, 단병기로는 장도, 그다음에 투사병기로는 활과 세뇌가 이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화약의 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7년에 이제 채무선이가 화약을 개발했는데, 자, 이제 몽고와의 전쟁에서 화약의 존재와 그다음에 화약 번개의 효율성을 인식하고 이제 있었지만은 이 몽고의 지바에서 이를 개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377년에 이제 채무선에 의해서 이제 흑색 화약이 제조됨으로써 인략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었고, 다양한 화학무기가 이제 개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선에 의해서 제작되는 이제 각종 화학무기는 크게 발사기라든지, 여기는 발사기, 그다음에 발사물, 폭탄, 로켓형 화기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시대의 이제 화학 무기는 자, 북방의 여진과 그다음에 여기에 남방의 왜구에 의해서 이제는 이러한 신무기가 이제 위력이 켰던 대표적인 어떤 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화학 무기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관통력과 사거리가 길어서 전투에 있어서 살상력이 높았고, 병사들이 단기간에 어떤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격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약이라든지 이 화기의 제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용되었으므로 발사 시간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천시의 발사가 곤란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게 위한 그 무기들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는 전투의 병향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무기들이 병향이 됐는데, 자, 일반 무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궁시료였다는 겁니다. 궁시료. 그래서 궁시료였는데, 여기에는 자, 근대 무기의 어떤 그 무기 분야는 크게 어떤 면에서는 발달하지는 못한 분야였지만, 자, 16세기 이제 17세기의 어떤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일본과 청의 치입을 받은 그 조선 왕조는 군비 강화와 이제 신무기 제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란을 통하여 중국과 일본의 학위가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방한 이제 무기의 제작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총을 비롯한 이런 불량기포라든지 호준포,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사만포, 그다음에 홍위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무기로 이제는 사용을 이제 화학 무기로 사용했던 여기에는 이제 무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때까지는 어떤 무기, 이 화약의 제조라든지 기술 방법에 상당한 노력이 경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서양 국가들이 획기적인 어떤 이런 그 무기가 이제 무기 발달을 이룬 것과는 비교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근대에 들어서 이런 무기 발달에 정체되는 이유가 이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서 청국의 현역서나 물품을 통한 서양과의 유입이 여러 방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자, 무기 분야에는 예외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63년에 이제 고종 황제가 즉위하면서 무기 발달한 이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신미양요라든지 병인 양요를 통해서 조선이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열강의 어떤 직접적인 이제 침략을 받았던 사실과 관련이 이제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인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은 신무기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서양 무기를 모방하는 등 부분적인 성공도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76년 이젠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조선 왕조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느냐 하면 신무기 개발보다는 발전된 형태의 어떤 서양 무기의 제조에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무기 제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서양 무기 이제는 구매, 여기에 어떤 군비 강화를 도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군비 강화에 도움을 주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과 수반된 이런 탄약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 교육 훈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야구되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무기의 개발은 어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화력 무기의 어떤 발전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봤다면 이제 서양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은 나일강, 즉 유프라데스강 유역에서 약 6천에서 1000년 전, 그다음에 인더스강 항하 유역에서는 약 4000에서 500년 전, 그리고 페루라든지 멕시코 등지에서는 약 3000에서 4000년 전에 고대 문명이 일어나서 고대 전쟁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에서 무기가 전술과 결합해서 진정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서양 문명의 기초가 형성된 그리스 및 어떤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무기의 어떤 위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여기에서는 창이라든지 방패, 단검, 흉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등장한 개인 무기는 어떤 면에서는 길이가 10인치, 그다음에 구경이 25에서 45mm에 불과하였지만 이는 극히 소형이기에 작동이라든지 조준이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총신이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잡기가 힘든 이러한 상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기 중엽에 이르러서 총신에 손잡이를 꽂은 일명 핸드건이 등장하였으나 사격의 정확도는 여전히 형편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명 소금에 절인 이 화학 무기가 이제 여기에서는 소금에 절인 화약이 뭐냐면 탄수에 소금을 혼합해서 이제 이런 제조법이 발견되면서 화학 무기가 이제는 여기가 이제 크게 발전하는 이 시기가 이제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진행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분말 화약이 사용되면서 총신 내의 어떤 압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보다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균일한 형태의 어떤 폭발력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발 장치에 이제 불심지를 사용한 여기는 화승총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 그다음에 개인화기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주로 격발 장치의 어떤 개선에 집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세기 전장에서도 이 화승총은 보조 무기에 머물렀고 여전히 창과 활이 가장 치명적인 주 무기로 활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접어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전술적 운영 방식이 전교해진 덕분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전장에서 기여하기는 했지만 개인화기가 절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여기에서는 화약의 어떤 폭발력, 그다음에 탄도학, 그리고 금속화학 등의 발전이 어우러진 19세기 이제 중력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포가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이 100년 전쟁 완료부터 여기는 시작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카스트용 전투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이제 중반에 들어서 프랑스군 장교였던 이제 미니에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일명 미니탄, 미니의 탄환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발명하면서 이제는 개인화기 분야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변모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전장식 소총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이 탄환이 직경 크기가 총열의 어떤 구경보다도 약간 작아서 총구를 통해서 수월하게 장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형 탄환은 때마침 일어난 어떤 크리미아 전쟁에서 그 진가가 이제 크리미아 전쟁에서 진가가 입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미네로부터 이 탄환의 특허권을 구입해서 크리미아 원정대를 라이플 소총으로 이제 무장시킨 것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프로이센 그리고 프랑스가 이를 이제 여기에서 표준으로 제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4년 8월 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속전속결의 작전 계획은 술리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중위급 벨기에 통과하여 파죽지세로 프랑스 영토를 밀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군의 진격은 9월 초에 센강의 지류인 마느니강에서 벌어진 프랑스군의 어떤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지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서부 전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종반전에 접어드는 1917년 말에 이르기까지 참호전과 이제는 이러한 참호전이 이를 돌파하기 위한 돌격전으로 이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전사자들이 속출하는 이러한 살육전과 엄청난 분량의 물자를 소비하는 소모전만 반복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이러한 어떤 교착 상태를 고수하고 타파하려는 이제 방향이 이제 어떻게 전쟁의 양상이 변해가고 있느냐면 이제는 참호전으로 이제는 전개되고 또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방어용 무기의 개발에 이제 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측은 일단 참호를 구축하고 전방에 철조망을 설치해서 이제 적군의 침입을 막는 이러한 전술을 이제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참호전에서 최고의 유력을 발휘한 무기는 뭐냐면 맥심 기관총이라는 겁니다. 맥심 기관총. 맥심 기관총. 맥심 기관총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관총으로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참호전으로 전개되었고 그 다음에 이 방어진 측에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내관이라든지 화약 그리고 탄환을 모두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금속제 탄피가 발명되면서 이제는 기관총 탄생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화력무기 체계의 분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력무기 체계는 여기는 소화기서부터 여기에는 특수무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어떤 화력무기 체계를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는 어떤 것이냐? 소화기는 자, 전투원들이 후퇴하고 기동하면서 적을 제압하거나 무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주요 무기는 개인화기와 기관총이라고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차 무기는 화기는 자, 적전차를 제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전차 로켓이라든지 유도무기, 무반동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포는 화약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여 적을 제압하는 무기로서 여기에는 박격포라든지 야포, 다련장 로켓, 함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무기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력 지원 장비는 자, 화력 지원 장비가 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표적 탐지라든지 화력 통제 레이더, 전차 화포용 어떤 사격 통제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무기로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약은 어떤 적 인원이라든지 장비, 시설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탄약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뭐 지상탄이라든지 함정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탄들을 이용해서 여기에는 탄약을 어떤 그런 직접 파괴를 할 수 있는 탄약이 여기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유도 무기는 이 전자장치로 지령되거나 스스로의 기능에 의해서 발사된 후 침투나 속도를 수정해서 어떤 지점 또는 목표에 도달하거나 명중하는 무기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유도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는 여기는 지상이라든지 해상, 그 다음에 공중 발사 유도무기, 수중 유도무기 이런 것들이 주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무기는 이제는 핵무기와 레이저, 그 다음에 음향무기 이런 것들과 이제 비대칭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화력무기 체계 중에서 이 총과 포를 이제 구분하는 여기에서는 이제 또 어떤 그 분류 기준이 있는데 분류 기준은 여기에서는 학자에 따라서는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구경이 20mm 이하이면 어떻습니까? 구경이 20mm 이하면 여기에는 총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면 이제 포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외는 뭐냐면 대공포라든지 무반동총, 기관총, 기관포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는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탄자 폭발입니다. 여기에는 자, 탄자 속에 있는 작약에 의해서 탄자가 표적에서 폭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탄자가 표적에 추돌할 때는 폭발하지 않는 학위를 여기에서는 총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포적에 대한 어떤 그 간측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간측자와 사수가 한 명이면 총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2명 이상이면 이제는 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총과 포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자, 구신물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무반동총, 그 다음에 106mm 무반단총,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반총은 구경이나 어떤 그 자탄의 파열 여부 이런 측면에서 포에 해당되지만 사수가 직접 조준하기에는 무기이기 때문에 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하는 것은 뭐 권총이나 소총, 기관총은 우리가 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대구강 화포는 포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화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는 소구경의 총기로서 전투원들이 휴대하고 기동하면서 적을 제압하거나 무력하는 데 사용하는 활용 무기로 통상 구경이 여기에서는 0.6mm 이하의 화기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소화기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소화기의 분류는 어떤 면에 있냐면 자, 개인화기용, 개인 방어 및 전투화기 이런 어떤 공용화기로 대별되고, 또한 권총과 같은 이런 개인 방어 화기, 그 다음에 소총,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개인 전투화기, 기관총, 유탄 발사기 이런 어떤 공용화기로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화기의 용도는 자, 적의 인원 및 이런 경갑차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전유 공격기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거나 어떤 제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돌격 사격 지원과 그 다음에 저격수 임무 수행 등을 통해서 운영되는 어떤 무기 체계이고, 그 다음에 전투원 자신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소부대 전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무기 체계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소화기의 용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화기의 우리가 이제 작동 원리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는 소구경의 총기로서 전투원들이 휴대하고 기동하면서 적을 제압하거나 무력하는 데 사용하는 활용 무기로서 통상 구경이 얼마라 그랬죠? 소화기는 0.6mm, 이 0.6mm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화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총과 같은 개인 방어화기라든지 소총으로 대표되는 개인 전투화기, 그 다음에 기관총 및 유탄 발사기 등의 어떤 공용화기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기의 어떤 기능 작동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첫 번째서부터 8번째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송탄작용입니다. 자, 송탄작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 내용들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되새긴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탄작용은 자, 탄알집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노릿의 조립체를 후퇴시키면 탄알 내 집에 있는 어떤 것입니까? 탄알질 용수철의 팽창력에 의해서 탄알 한 발이 노릿의 어떤 전진로상에 놓이게 된 상태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송탄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탄작용. 그 다음에 장전작용은 자, 약실 내부로 탄약을 밀어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자, 압축되어 있던 용수철의 팽창력으로 인해서 노릿의 조립체가 전진하면서 노릿의 전면에 올려진 이 탄약을 약실로 어떻게 돼요? 밀고 들어가는 기능을 우리가 장전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총 앞으로 해놓고 우리가 탄알발 장전할 때 장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잠금작용입니다. 잠금작용. 자, 약실로 밀려 들어간 탄약을
완전히 밀착시켜주는 우리가 작용을 우리가 잠금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놀이새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돌림못. 이게 잠금장치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6분의 1 회전을 하면서 이제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발작용입니다. 자, 격발작용은 뭐냐면, 자, 공이가 탄약의 내관을 때리면 장약이 어떻게 돼요?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가스의 힘으로 이제 탄자를 총구 전방으로 추진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격발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K2 소총은 어떤 것입니까? 조정관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방아쇠, 공이치기, 하단턱, 단발자, 연발자, 치자, 공이치기, 중간턱이 작용이 일단 이러한 상이하게 작용하여서 이제 단발 사격, 그다음에 세발 점사 사격, 연발 사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격발 작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풀림 작용입니다. 자, 놀이새가 약실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발사 작용 시 발생한 가스의 대부분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탄자를 총구 전방으로 추진시키고 일부의 가스는 놀이새 조립체를 후퇴시키게 되는데, 이때 약실홈에 결합되어 있던 어떤 놀이새, 잠금턱이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돌림목, 이것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16분의 1 이전하면서 약실에서 이제 이것이 풀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추출 작용입니다. 자, 발사된 탄피를 약실 내에서 끌어내는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데, 자, 놀이새 풀림 작용에 의해서 놀이새 조립체 선단에 있는 칼퀴가 탄피홈을 몰고 놀이새 조립체와 함께 후퇴함으로써 이제는 탄피를 어떻게 돼요? 약실 내에서 끌어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는 추출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추출작용이고, 자, 출축작용, 즉 탄피가 이 방출구를 통하여 총몸 밖으로 이제 방출되는 것을 우리가 출축작용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자, 놀이새 조립체가 후퇴되어서 방출구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계의 용수철이 팽창해서 차계가 탄피 후단 좌측을 밀어내는 탄피는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격발 준비 작용입니다. 자, 놀이새 조립체가 후퇴되면서 공이치기 용수철을 압축하여 공이치기가 들어 넘어가 방해사, 즉 연결세에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실 공이치기의 어떤 중간턱이 차단장치, 여기에는 단발자 상달턱에 의해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아쇠를 놓으면 공이치기, 이제는 어떤 공이치기 차단장치, 중간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분리돼서 공이치기 하단턱이 방아쇠 앞결에 걸리게 돼서 이제 격발 준비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장전입니다. 자, 후퇴한 놀이새가 다시 전진해서 탄약을 밀고 이제 약실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격에 의해서 후퇴한 놀이새집 조립체는 완충기에 부딪혀서 충격이 완화되고 복자 용수철에 의해서 전진함으로써 재장전 작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할을 여기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소화기의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지휘자로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입 어떤 그런 신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대에 와서도 이런 어떤 있는 병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만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총을 가지고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가졌으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개인화기입니다. 자, 개인화기는 개인이 휴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화기류를 우리가 이제 화기류를 뜻하는 것이죠. 이제 가벼운 화기류를 우리가 소총이다, 개인화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소총이라든지 권총, 그다음에 총기류가 여기에 우리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군사적 관점에서는 보통 장병 각 개인별로 한정씩 지급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한 하기를 말하는데, 자, 여러 명에게 운영 또 관리하도록 한 공용하기의 어떤 반대 개념을 우리가 개인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투는 사격과 기동으로 적에게 접근해서 적군을 경멸하고 포획하고 지형을 탈취하고 확보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곧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개인화기는 전투기, 미사일, 전차, 장갑차가 발달하여도 최종적으로 개인화기를 지급받은 전투병에 의해서 이제는 그 목표 타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어떤 면에서는 내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화기의 중요성은 첨단 무기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축소되지 않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기는 기본적으로 병사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로서 여기에는 사용되고 있고 개인화기의 용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개인화기의 용도는 적 인원, 그 다음에 적 장감차 및 테러 행위를 제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돌격 사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열한 방어 사격 및 방어 시 최후의 보루로서 여기는 개인화기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격수 임무 수행이라든지 전투원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여기는 개인화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공룡화기라든지 전투화기가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개인화기도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있기 때문에 개인화기도 우리의 어떤 그런 체형에 맞게 이것도 계속적으로 개발돼 가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개인화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2 소총입니다. K2 소총은 미국에서 도입한 M16 애완 소총이죠. 소총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리가 자동 소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어떤 그런 개인화기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아마 그 부대에서 이제 뭐 사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병영 체험 갔을 때는 이런 어떤 K2 소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특공연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K1 소총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K2 소총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자체 개발하겠지만 우리의 체형에 맞게 이러한 개발한 그 무기가 K2 소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이제 전방 전투부대 위주로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고 90년대 이후에 한국군의 어떤 기본 화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명중률이 높고 휴대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빠르게 조준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합성 수지로 만든 어떤 접철식 개머리판이 이제는 이러한 충격에 약하다는 이런 어떤 평가를 이제 받는데 이 K2 소총은 한국적 여건에 적합한 어떤 소총 개발의 소요가 제기돼서 1977년부터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연구 개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접철식 개발판을 사용해서 휴대를 이제 용이하게 하였고 한국식 병사의 어떤 신체 조건을 고려해서 여기에는 이제 소총을 어떤 만들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이라든지 형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K2 소총은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16 A1 소총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공냉식이다. 자, 사격하는 동안 가열된 총력을 공기로 자체 냉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십 발을 한번 여기에 총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여기에 소염기 쪽이라든지 여기에 한번 만져보면 뜨거운 걸 우리가 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기를 냉각하는 이러한 어떤 공냉식 이러한 소총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이용식은 자, 격발 시 발생하는 가스 압력을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노릿에 후퇴할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이 가스가 이제 격발 빠져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식이다.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동안에는 장전과 격발이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알집 장전식이다. 그래서 탄알집을 이용해서 송탄과 장전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견착 사격식입니다. 자, 사수의 어깨에 밀착해서 이제 사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떠면 안정성이 있고 사격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깨에다가 이 견착을 사격을 하다 보니까 안전면이 있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확한
어떤 그런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탄 발사기 부착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M203이라든지 201 유탄 발사기에 총열에 부착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K2 소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가늠자와 가늠새가 모두 어떻게 돼요?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가늠자, 이 가늠새와 이 가늠자가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에 맞춰서 이제 사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원을 일치시켜서 목표물을 조절함으로써 조준 시간을 줄이고 이제 정확성을 높였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K2 소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늠새 유리에 이제 어떤 자발광, 야광 유리판을 삽입해서 야간 사격의 명중률을 또 높였고, 그 다음에 발사 허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연발 사격할 때 총구의 들림을 막기 위해서 총구 앙등 억제 소염기를 장착했다는 거죠. 총구 앙등 억제 소염기를 여기에서는 장착했다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격의 어떤 명중률이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 어떤 정확도를 높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도 이런 어떤 방광이라든지 이런 어떤 화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염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억제 장치를 부착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K11 복합형 소총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K11 복합형 소총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제 어떤 면에서 본 공중 폭발이 가능한 이제 화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11 복합 소총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개발 중인 어떤 복합형 소총과 유사한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복합형 소총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지지부진하였고 한국만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을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발사는 방아쇠 하나로 가능하며 이는 이중 총열을 가진 다른 소총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격 통제 장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 다음에 탄도 컴퓨터, CCD 카메라, 직접 관측용 광학 장비, 환경 센서, 표적 추적 장치, 연료상 장비 이런 것들을 어떤 장비를 갖춤으로써 GI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어떤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총과 비교했을 때 전투 사거리를 3배 이상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K11 복합 소총은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가격이 좀 센 것 같아요. 한정당 약 한 1,600만 원 정도 책정됐고, 그 다음에 국제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런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복합형 어떤 K11 소총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에서는 이런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실적으로 지지는 부분을 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현실에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K1A 기관단총입니다. 자, K1A 기관단총은 1975년 특전사령부에서 M3 그리곤을 대체할 이래 한국적 여건에 맞는 이런 기관단총 소유를 제기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최초의 어떤 개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어떤 부대 시험을 통해서 1981년도에 양상 설비라든지 생산을 시작했고 1980년도부터 82년까지 K1 기관단총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부대 배치라든지 활용 중인 화기 무기로서 국내에서 이제 독자 개발한 최초의 어떤 그런 개인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K1A 기관단총은 여기에서는
탄알집에 의해 총알이 장전되고 그 다음에 어깨 받침새를 늘리거나 줄여 휴대 및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구 여기에서는 앙등억제와 소음, 그 다음에 소염 효과를 높여서 소염기가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염기가 부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발 명중률과 어떤 탄약 소비 절감을 위해서 3점 발사라든지 단발, 연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발사 시에 약실에 발생하는 가스 작용에 의해서 기능이 순환되며 사격 시 발생하는 데는 열은 어떻게 돼요? 공기에 의해서 여기에서도 냉각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적 여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하기가 K1 어떤 기관단총, 소총이라고 개인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공연대에 있을 때 이제 이 어떤 그런 소총을 사용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확도는 K2 소총보다는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격 훈련을 했을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평균이 90% 이상 98%까지 일단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98%, 99%까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도 보면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사실 보면 이 개머리판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견착식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 충격이라든지 보안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사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98에서 90% 이상에서 많을 때는 99%까지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AT 평가할 때 보면 대대에서도 1등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참 뭐 휴대하기가 편하고 이제 비가 왔을 때도 보면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총을 메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16A1 소총입니다. 자, M16A1 소총은 자, 미국에서 1963년에 이제 M14 소총 후속으로 유효 사거리라든지 중량의 감소, 그 다음에 자동화된 어떤 군사적 용도에 맞추어서 이제 이런 어떤 M16 소총으로 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이런 이제 소총을 지급받아서 사용했고 1967년에 한국군 장비 현대화 일원으로서 이제 도입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일반 어떤 그 향토 사단에서는 이런 M56A1 소총을 사용하고 있죠. 뭐 여기도 뭐 정확도도 좋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미국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소총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소총은 여기에서 보면 조금 이제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체경에 맞게 이제 97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접었을 때 73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99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소총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우리의 소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머리판을 어깨에 밀착시키고 사격할 수 있는 이런 견착 사격식으로 조정관의 위치에 따라서 자동이라든지 반자동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염기는 어떻습니까? 야간 사격 시 야간 사격 시에 섬광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총류탄 발사기를 부착하지 않고서도 이런 총류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제 멈치를 이용해서 탄착점을 뭐 상하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가늠자 조립체는 두 개의 어떤 가늠 구멍과 여기 가늠 구멍, 여기 가늠쇠와 어떤 가늠 구멍이라는 있잖아요. 여기 좀 밑에 보면 여기 있는데 손잡이 쪽에 있는데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돌림쇠로 이제 되어 있고 덮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개이고 그 사격관에 총열에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켜 줄 수 있도록 이제 방열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반 손잡이는 단거리 운반 시 사용되고 소총용 조종경을 장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마 신병 교육대 가면 어떻게 이제 뭘 사용하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전 그 동원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도 보면 우리가 M56A1 소총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또 전시에도 이제 이런 소총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무기고에 이제 아마 그 무기 이제 장착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K3 소음 기관 단총입니다. 자, K3 소음 기관 단총은 1980년대 중반부터
독일제 이 기관단총을 구입해서 대테러 등 특수 목적 활동에 이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러나 이게 이제 장비 가동률 보장에 필수적인 수리 부속 단가가 이제 급등하고 그다음에 조달에 어떤 제한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1998년에 이제 국내 개발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2년간의 어떤 걸쳐를 통해서 2001년도에 이제 국내 개발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특수부대에 보급돼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K3 이제 K7 소음기관총은 소음기를 장착해서 하교의 반동과 소리를 분산시켜서 명중률을 향상시키고 사격 시 여기에서는 평균 최대 음압 이 그 어떤 충격 소음이 여기는 사수의 사격 위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가 기관단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보면 자 여기에도 공랭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순 복자식 그 다음에 탄알집 송탄식 견착 및 요착 사격식 이런 것들이 어떤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군 표준탄 그래서 보통탄 사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조종 사격, 이 조종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격 시 뭐 단발, 연발, 그다음에 점사, 안전 네 가지를 선택해서 뭐 사격이나 그다음에 어떤 사격 통제가 가능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 10분간 쉬시겠다가 다음 또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